안녕하십니까, 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3편 희귀병 치료제 37억 원인데 주가는 곤두박질, 바이오 ETF가 정답,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FDA 3상을 통과한 신약은 다 대박이 날까요? 2023년 12월에 무려 37억 원짜리 신약이 승인이 됩니다. 바로 리프제니아인데요. 이게 이제 FDA 승인이 완료가 되면서 시장 기대감이 엄청 컸죠. 이 37억 원 신약 리프제니아를 개발한 회사는 블루버드 바이오라는 회사인데요. 그렇다면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올랐을까요? 블루버드 바이오 주가는요, 2018년 4월에 198달러를 찍고 지금 현재는 1.4달러, 마이너스 98%의 엄청 저조한 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약을 개발해서 돈을 벌려면요, 실력 외에 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주식 투자는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의약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면요, 먼저 원천기술 연구를 하고 개발 후보 물질을 선정을 한 다음에 전 임상 시험을 거쳐서 1에서 3상의 임상 시험을 거치고 신약 허가를 받고 마지막으로 시판 단계라는 모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에는 돈이 얼마나 드냐면요, 10년 이상의 기간과 1천억 원 이상의 비용, 이게 최소로 들어가는 돈이고요, 1만 개 이상의 후보 물질 중에서 단 한 개 정도만 통과하는 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성공 가능성은 아무도 예측을 하기 어렵죠.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곳이 미국 FDA인데요. FDA 임상을 통과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바이오 회사들 상당수가 유행처럼 좀 도전을 했었죠. 그래서 거의 실패를 했고 기대감에 올랐던 주가도 대폭락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다면 FDA의 승인을 받은 신약은 매출이 대박이 날까요? 지난 10년간 FDA 최종 승인율은 고작 7.9%에 불과했습니다. 이 어려운 확률로 신약이 나오면 매출이 많이 나오냐면 그게 또 아니에요. FDA의 승인이 매출 자체를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신약 테마 주식 투자는요, 약간 리스크가 큰, 도박까지는 아니래도 리스크가 굉장히 큰 투자다. 그래서 결국 그리고 신약 개발에서 중요한 건 실력에 운도 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약 가격이 20억 원이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이 없는 국민은 그럼 죽어야 되느냐? 약 가격이 20억 원이면. 제약사가 가장 많이 만들고 싶은 신약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아서 매출이 좀 터질 만한 신약인 거죠. 예를 들면 비만 치료제, 굉장히 수요가 많잖아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상당할 수밖에 없죠. 반면에 이제 싫어하는 약은 당연히 수요가 적은 약이겠죠. 그래서 희귀병 치료제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희귀병의 분류 기준은 환자 수가 2만 명 정도 이하인 경우를 희귀병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개발 비용은 사실 일반 신약과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척수성 근위축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근육이 점차 위축되는 희귀 유전병인데요. 세계적으로 신생아 1만 명당 1명에서 2명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병에 걸리면 2살 이전에 대부분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에서 논란이 된 건 20억 원인 졸겐스마죠. 척수성 근위축증 유전자 치료제인데 이 졸겐스마 가격이 무려 20억 원인데요. 사람의 생명과 높은 약 가격, 이 사이에서 상당히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 사실 20억 원이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돈을 도저히 구할 수가 없는 거죠. 한국 건강보험제도는 사실 세계 최강입니다. 그런데 약 가격이 20억 원이면 이런 고가 약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심각한 딜레마죠. 물론 돈이 무한정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재원인 거죠. 그래서 졸겐스마라는 이 약에 대해서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을 합니다. 이 병에 걸린 한 엄마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졸겐스마를 좀 이 급여 등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회에서도 언급이 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었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너무나 비싼 가격 때문에 매우 고심을 하게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졸겐스마는 2022년에 급여 등재가 됩니다. 건보 적용이 됐을 때는 20억 원의 약값이 무려 600만 원. 그러니까 그 투약하는 사람이 600만 원의 비용이 뚝 떨어지게 되는데요. 대신에 약간 안전장치를 한 게 제약사에게 위험분담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일부 이제 그 약값을 환급하는 그런 이제 분담 계약을 해서 이제 등재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런 비싼 약들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보험 재정 파국, 이 경계선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상당히 난이도가 높죠. 정부는 고가 의약품 관리 방안을 따로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상대적으로 약 가격에 관대했는데 그 미국마저도 지금 두 개의 칼을 빼들은 상태인데요. 한국의 건강보험 급여 선정 기준은 기존 약물 대비 개선 효과가 있느냐, 위험성은 어떤가, 시장에 출시됐을 때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제약업체와 약가 협상을 하는데요. 건보 심사평가원은 되게 깐깐하게 협상을 하죠. 미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일본, 이탈리아, 영국 등 주요 7개국에서 이 약 가격이 얼마나 이것에 대한 가중평균을 따져서 낮은 가격에 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반면 미국은 약 가격 통제는 기본적으로 잘 하지 않는데요. 왜냐면은
FDA 자체는 신약의 효능과 안정성만 따지는 거지 뭐 임상 통과할 때 약 가격을 얼마를 해라 뭐 이렇게 책정을 해주긴 않기 때문에 제약사가 약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요. 미국이 이런 정책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약 가격 통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제약 바이오 산업의 이익을 보장을 해줘서 혁신 신약에 대한 개발을 유도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미국 방식의 문제점은 너무나 비싼 미국 내 유통약 가격입니다. 결국 미국도 최근에 두 개의 칼을 빼들었는데요. 하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또 하나는 고가 의약품 특허 압류 관련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약 가격 통제를 위한 두 개의 칼인데 먼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비 절감을 위한 의약품 가격 개혁이 포함되어 있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요거 외에도 뭐 물가 상승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의료비 절감을 위한 의약품 가격 개혁도 포함이 된 거고요.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의 CMS가 약값 협상권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약가 인하 의약품 10개가 선정이 됐는데 최근에 존슨앤드존스의 스텔라라, 일라일리의 자디앙스, 그리고 화이자의 엠브럴 등 이미 이렇게 선정이 된 것들은 마진 감소가 불가피하겠죠. 그래서 2년간 협상한 이후에 2026년부터 이제 가격을 인하해야 되는데요. 이 메디케어, 그러니까 65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되는 6,600만 명 대상으로 하는 공공보험을 메디케어라고 하는데 여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칼이고요. 또 하나의 칼, 고가 의약품 특허 압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어 자체가 무시무시한데 이걸 먼저 이해하려면요. 베이돌 액트법, 미국의 베이돌 액트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베이돌 액트법이란 이 법 이전까지는 정부기관의 자금을 지원받은 연구에 대해서는 특허를 정부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법 제정 취지는 민간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 결과의 빠른 상업화 유도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이익을 어떻게 좀 보장을 해주는 거죠. 정부가 지원했지만. 그래서 이 법 제정 이후에는 정부의 연구 지원을 받은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기업이나 대학이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대신 정부도 특허 압류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정부의 특허 압류권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베이돌 액트법에 의한 특허 압류권이 실행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지침이 발표되죠. 고가 의약품에 대한 특허 압류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 근거는 약 가격이 극단적이고 부당하거나 건강을 착취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특허 압류 권한을 발동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뭔가 이제 지금 고시를 한 거죠. 아직 전격 시행된 건 아니고 지금 고시를 한 상태입니다. 너무 이게 이제 극단적이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이런 정책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그 민간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투자 감소로 이어져서 결국 환자들이 손해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그럼에도 이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미국 정부도 이제 발등에 불인 거죠. 계속 오르기만 하는 약 가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약보다는 이런 특허를 좀 뺏어서 저렴한 복제약 활성화 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약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만약 이런 식으로 이제 특허권을 좀 인정을 안 하게 되면은 바이오 시밀러 시장, 복제약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뭐 한국에는 수혜주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될 수 있겠죠. 뭐 지금도 물론 굉장히 좀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만 더 수혜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미국에서 이제 가장 비싼 약 상위 6개 약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위 햄제닉스 42억, 리프제니아 37억, 스카이소나 36억, 진테굴러 34억 뭐 이런 순서로 쭉쭉 나가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1위인 42억 햄제닉스는 B형 혈병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1회 투약 비용이 무려 42억 원, 천문학적인데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비싼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기존 방식으로 평생 치료비를 썼을 때는 2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싸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2위인 37억 원 리프제니아는 유전자 돌연변이인 남모양의 헤모글로빈,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기존에는 수혈로 인한 수명 연장에는 치료법이 전혀 없었고 기대 수명은 35세 내외밖에 안 됐는데요. 이것도 리프제니아라는 약을 1회 주사하면 거의 완치가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3위인 36억 원 스카이소나도 주로 어린 소년, 평균 7세 어린 소년에게 발생하는 병인데요. 뇌와 척수에 독성 문제 쌓여서 뇌염증으로 사명을 하는데 이 유전자 치료제인 스카이소나 요거로 1회 투약을 하면은 병 개선 효과가 확연하다. 그래서 좀 인기가 있고요. 4위 34억 원 진테글로, 요건 베타지중의 빈혈 환자. 요것도 이제 정기적인 수혈을 해야 되고 철분 과부하 예방 약물도 평생 복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유전자 치료제인 진테글로로 투약을 하면 1회 투약만으로 병 치료가 가능하다. 5위인 26억 원 카스게비는요. 요게 이제 2위인 리프제니아와 동일한 병 치료인데 요게 좀 흥미로운 게 세계 최초로 유전자 가위 기술을 통해서 FDA 승인을 받은 약입니다. 그래서 26억 원이지만 가격 경쟁력 굉장히 높고요.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이란 돌연 변이가 일어난 DNA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잘라내고 그 잘라낸 데다가 정상 DNA를 끼워 넣는 상당히 진일보한 기술이죠. 굉장히 고급 기술이라 거의 이제 어떤 제약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기술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카스게비 경쟁력은 그 경쟁약인 리프제니아는 이 임상시험 중에 백혈병 환자가 2명 발생해서 블랙박스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비슷한 약에 효과가 있는 카스게비가 훨씬 유리한 상황이고요. 6인 졸겐스만은 앞에서도 설명했던 거 유아에게 발병하는 척수성 근위축증. 이게 이제 한국서 보건급여 등재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1회 투약만으로 거의 완치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은 약이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7억 원 약을 개발한 블루보드 바이오 주가는 왜 폭락을 했을까요? 고가약이 대부분 다 유전자 치료제인데요. 돌연변이 유전자 자체를 치료하기 때문에 희귀병이라서 환자 수가 적고 개발비는 동일해서 또 1회 투약만으로 완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저렴하면 타산이 아예 안 맞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고가약을 무려 3개나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블루보드 바이오예요. 지금 앞에서 설명한 6개의 고가약 중에 3개, 37억 원 리프제니아, 36억 원 스카이소나, 34억 원 진테글로, 이 3개나 지금 블루보드 바이오가 개발해서 당연히 주가가 대폭등할 것으로 보였으나 주가는 마이너스 98%. 원래 신약 개발 기대감으로 2018년에 이미 급등을 해서 폭등을 했었는데요. 한때 그래서 2018년 6월에 198달러까지 치솟았지만 5년 지난 작년 말에는 4.8달러까지 폭락을 했고요. 더 웃긴 거는 이게 가장 최근에 승인받은 리프제니아가 37억 원 고가였는데 그 비슷한 경쟁 약품 카스게비보다 무려 11억 원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임상 때 혈액암 2명 발병해서 블랙박스 경고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게 악재로 작용을 해서요. 오히려 승인 발표 후 1개월 동안 아니래도 많이 빠진 주가가 추가로 마이너스 70%가 폭락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 주식은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투자가 좀 위험할 수 있다. 특히 신약 개발비 때문에 재무 구조도 취약하고, 그리고 신약 개발 승인이 지금 이런 상황처럼 매출이 반드시 보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 별개의 상황일 수가 있다. 그래서 신약 바이오 주식에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건 좀 위험성이 높을 수 있다. 이런 좀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대안은 개별 주식에 대한 투자보다는요, 바이오 ETF로 분산 투자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헬스케어라는 걸 공부하기 어렵다면 ETF가 정답이 될 수 있는데요.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 규모는 그냥 전체적인 헬스케어 서비스 그냥 다 가져왔을 때 2021년에 1경 3,400조 원인데 연 8%씩 성장하기 때문에 2030년에는 2경 8,100조 원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헬스케어 주식을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투자자가 공부하려고 하면요,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생리학, 양리학, 생화학, 임상통계학 다 알아야 되는데, 아니 이걸 다 공부하고 투자하는 게 사실 뭐 부담스럽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전공적인 공부 없이 투자하는 방법은 그냥 ETF 통해서 분산 투자하고 간접 투자하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헬스케어 ETF는 XLV ETF입니다. S&P 500 헬스케어 섹터 인덱스인데요. 전체 이 ETF 사이즈는 50조 원이니까 어마어마한 사이즈죠. 그리고 운용 수수료는 연 0.1%. 굉장히 저렴합니다. 여기 이제 주력 포트폴리오 확인해보면 1위에서 5위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일라이 릴리, 그 다음에 존슨앤드존슨, 머크, 에브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초대형 주식들이죠. 6위에서 10위도 뭐 일부 익숙하지 않은 종목도 있겠지만 서머피셔, 에버트, 화이자, 암젠, 다나허, 이런 것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XLV 헬스케어 ETF의 특징은 코로나 유행이 2021년까지 수익률이 굉장히 양호했는데 코로나 끝나고 2년간 수익률이 부진해서 수익률은 뭐 거의 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수익률은. 다수 전문가가 2년 동안 횡보했기 때문에 2024년에는 반등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XLV 헬스케어 ETF의 장점은 기술주보다 변동성이 적고 연 배당률이 1.6%라서 좀 안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 안정 성향은 아니기 때문에 공격적인 헬스케어 바이오 ETF 투자하고 싶다면은 폭망한 ARKG ETF의 역발상 투자를 고민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 거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려면요,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캐시우드 관련 ETF죠. KRKG ETF, 아크 인베스트 ETF 중에 하나인데요. 헬스케어 비중이 90%, 운용자산은 3조 원이라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리고 연수수료도 0.75%라 그렇게 적은 건 아닌 액티브 ETF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 2년 수익률 완전 폭망했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이 무려 마이너스 70%. 포트폴리오 살펴보면은 뭐 1위는 이그젝트 사이언시스, 2위가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3위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4위가 리커전 파마슈티컬스, 5위가 트위스트 바이오 사이언스, 이런 것들. 유망 바이오 중소형주 위주고요. 1위인 이그젝트 사이언시스 특징 보유하고 있는 거, 요거는 암 정밀 진단 및 선별 검사하는 회사인데요. 기존 암 진단은 조직 생체 검사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를 이 이그젝트 사이언시스는 혈액만으로 암 진단할 수 있는 액체 생체 검사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유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6위에서 10위도 아이오니스, 파마슈티컬스, 슈레딩거, 텔라다켈스, 긴코 바이오윅스 홀딩스, 케어DX,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유망하고 독특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RKG ETF의 장점은요, 성장성 높은 중소형 바이오 주식들 위주이고, 특히 얘네는요 교체 매매가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한 6개월 전에 뭐 상위 뭐 4위, 5위 정도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도 어느 날 보면은 10위 밑으로 내려가 있고 뭐 그런 경우가 흔해가지고요, 굉장히 액티브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ARK와 캐시우드의 수익률이 지금 상당히 부진을 해서 요건 좀 문제인데요. 한때 투자 천재로 명성을 날렸지만 캐시우드가 지금은 좀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도 여전히 캐시우드의 시장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호재는 사실 낙폭과대죠. 무려 마이너스 70%가 빠졌기 때문에 이 ETF도 이제는 뭔가 좀 기대가 된다. 그래서 헬스케어 ETF에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안정적 성향이라면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는 XLV ETF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공격적 성향이라면 중소형 유망주에 투자하는 ARKG ETF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학자인 케인즈는요, 인간은 장기적으로 모두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인간은 죽기 전에요, 본인의 수명 연장을 위해 의료비를 아낌없이 쓰이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노후 의료비가 걱정이 된다면요, 헬스케어 주식에 관심을 가지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